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악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통화 긴축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정말 복합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시계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수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좋은 전략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수창 고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에너지 또 이런 가격이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진단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전쟁이 날 거다라는 전제를 하면 곡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전략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뭐 혼란과 혼돈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가격 상승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예상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분수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공설은 미국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과연 전쟁에 대해서 가능할지 여부부터 알아봐야 향후 곡물가든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설이 없다라고 한다면 곡물 가격은 FOMC 금리 인상에 따른 억제력 때문에 하향 안정이 될 거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경기 호전 실적에 따라서 상승이 되는 게 자명한 건데 전쟁이 날지 안 날지에서 만약 안 난다면 왜 전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희박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경제 실익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얻어들이는 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 주수입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침공했다면 그동안에 받아야 될 돈도 못 받을 것이고 앞으로 가스 중단에 따라서 수입원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영토를 하나 차지했다 해서 향후에 전쟁 승리가 됐던 또는 패배가 됐던 간에 얻을 경제 실익이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나토가 동지라는 것에서 명분을 잡고 있잖아요. 반대로 침공을 해서 러시아가 서진을 해버리면 지금은 발트 3국 중에서 두 개 국가는 에스토니아랑 라트비아만 실질적으로 국경을 접경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친러 쪽이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사실상 나토군이 접경에 와 있지 않는데 러시아가 서진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영토를 확장시켜버리면 무려 6개 국가가 국경이 맞대는 것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까지 말이죠. 그럼 오히려 나토군하고 더 접경적이 많아지니까 국방력에 있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군수 지원 및 재정 부담입니다. 걸프전 때에 이라크가 배상한 게 1,500불이고 전쟁 비용이 한 600억에서 700~800억까지 들어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딱 한 달간 전쟁 시기였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뤄질 때 러시아가 주 수입원을 잃어버리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주 수입원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군수 물자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느냐? 중국이 돈을 대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침공해서 실질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얘기를 더 길게 한다면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선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의 키는 미국이라고 좀 봐요. 가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과연 지금도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후에 2014년도 이후에 일부분 제재하고 있는데 또 중국도 제재하고 있죠. 이런 제재 부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하는 게 러시아 입장이라 좀 봐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이면적인 부분들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가스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국이라든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부분 등 이런 여러 포괄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러시아와 미국에 있어서 누가 먼저 침공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익을 따지는 실질적으로 공포 심리를 유발하면서 협상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전 심리적으로는 많이 지금 뉴스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곧 침공할 것처럼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은 본질적으로 전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하나 보면서 설명되어 있는데 곡물 가격은 FOMC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힘입어서 하향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료를 보시면 WTI의 자료를 보시면 유가는 상승, 이게 지금 유가거든요. 유가는 지속적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경기 호전에 따라서 FOMC에서 금리 인상하더라도 상승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10달러에서 80불 사이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횡보 조정의 등락 구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곡물가랑 에너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희박하고 전쟁이 안 났을 가능성에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면 네. 그때는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전쟁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라던가 유가 상승 좀 안정화로 들어가진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사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전쟁 위기로 인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전쟁 이슈보다는 통화 긴축으로 더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올해 금리 인상 7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금통위도 24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가장 네.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안정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제 유동성 측면에 대한 영향력들이 워낙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발생되는 악재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진폭 자체가 좀 커지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이제 이번 주죠.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네.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번 달에는 뭐 2회 연속 금리 인상을 시키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1월 달의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판단을 내렸을 때. 일단은 1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했었던,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주열 총재의 또 마지막 금리 결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됐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에서 얘기했던 스탠스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뭐 1.5%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1.5%도 뭐 정상적인 금리 시장은 아니다, 금리 대응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2월 달에 할 거야, 3월 달에 할 거야 이런 부분들보다는 상반기 내에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3분기 내에 들어서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횟수라든지 그 강도라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뿐인 거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은 받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코너를 앞서서도 계속 많이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스케줄을 정확하게 오히려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보다는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다가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느냐 정도의 이슈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담교 캐스터가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주가가 연초 대비 얼마나 하락을 했는가를 한번 지표를 보고요. 또 국내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베스트 5 종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오늘 두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주요 지수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요국 지수의 하락률을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연초부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먼저 코스피는 9.5% 하락하면서 어제 2,704포인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주요국 지수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18% 하락하면서 전일 853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지수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3%, 중국의 심천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의 RTS 지수도 12% 하락하면서 연초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 탑5 알아보겠습니다. 1월 3일부터 2월 14일 기준입니다. 외인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부터 보시죠. 외인이 순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LNF, 카카오게임즈, 동진세미캠, 알테오젠입니다.
1위와 2위를 2차 전지주가 차지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전후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 외인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대량 매도했다라는 증권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와 파트론, ISC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순매수, 순매도한 종목 탑5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순매도 5종목 중 무려 3종목이 게임주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1위,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가 3위와 4위를 차지했는데요. 대부분 게임주의 작년 실적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기관이 게임주를 대량 매도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도 보시죠. 1위는 SNK인데요. 모바일과 콘솔, PC게임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약 1,290억 원가량을 매수했는데 기관은 연초부터 SNK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맘스터치, 3위는 아프리카TV인데요. 1위와 매수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이녹스 첨단 소재와 SM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국지수 하락률과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최수찬 권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우리 또 기술적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전저점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 코스닥 지수가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1월 달에 나왔던 전저점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591포인트였고요. 장중 저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5포인트였습니다. 자, 조 교수님. 네. 지금 이 단계에서는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사야 됩니까?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만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세가 변동이 나오는 거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2,800 언저리까지 도달하려고 하다가 다시 눌렸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1월 셋째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월, 화, 수 안에 1월에 저점이 형성될 겁니다라고 가능성 언급해드렸고 그 저점이 월, 화, 수에 나오면서 목요일 날 한 번 더 충격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 다음 날부터 쭉 반등 나와가지고 지금 올라왔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외바닥 반등 후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과정인데 방금 전에 우리 이다운 캐스터가 보여줬대 세계 증시에서 코스피가 양호한 겁니다. 나스닥보다도. 가장 덜 떨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증시만 힘들다, 우리 개인 투자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도 빠지면 똑같이 자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KB증권부터 아니 삼성전자 최대 주주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 자산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만 힘들다는 생각 많이들 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있어서 실패할 것 같아 두려워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전쟁의 날짜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쟁 날 거라 생각하면은 짐 싸가지고 빨리 피난 가야 되겠죠. 허나 투자 자산에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결정을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기준을 잡아 보자고요. 전쟁이 날 것처럼 비유를 해보면 이 건물을 샀는데 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진 날 것 같아요. 붕괴될 것 같아요. 건물 투자, 상가 투자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본질에 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전쟁 여부에 따라서 시대 변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현명치 않다고 봐요. 그럼 투자 기준에 있어서 매매보다는 지금 투자예요. 매매 지금 하시면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계속 여러 번 반복 손실인데 투자는 본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이 굉장히 싸네. 예전에 감정가가 이 정도였던 건물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싸졌지? 이걸 분석해서 싸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코스피 기준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변하지 않는 기준 뭐였습니까? 코스피 PBR이 1.0배 이하에 근접했을 때, 1.0 근접했을 때. 두 번째, FOMC가 첫 금리 인상한 그 시점에서부터는 베어마켓이 아니다. 상승장이다. 세 번째, 새 행정부가 들어오면 임기 1, 2, 3년 차에는 먼저 하락 조정이 오든 안 오든 상승장이 반드시 펼쳐진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대한민국 GDP 4만 불의 목표를 보고 상승장에 배팅하자. 그럼 지금은 투자의 기준에서 저가 매수를 나설 수 있는 전 기회라고 봐요. 단 많은 분들이 이러겠죠. 지금이 저점이 아닌 것 같아서요.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은 각각 개인의 어떤 또 투자자별로의 공격적인 성향이나 대응에 어떠선 그 차별점이 좀 있겠다. 차이점이 이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2,7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월화수 쯤에 저점 나올 거라는데 하루 더 틀렸는데 저는 지금 직전 저점이 코스닥은 한 번 더 깨질지 몰라도 코스피는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었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목요일 정도 저도 확인해 봐야 됐습니다만 전저점 때까지 자꾸 공격하는 기술적 흐름이 나올지언정 거기서 터닝포인트의 시점만 나타나면 사실상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어서 현재 옵션 포지션 판때기를 본다면 아직은 전저점 여기서 밴드 범위를 제가 뭐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나 큰 틀의 거시적인 기준에 있어서 저는 2,7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 공격이 아니라 매수에 유지하거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총을 아무리 빨리 뽑아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JS의 영어 명대사 하나 좀 말씀드리면 냉정하고 판단력 있게 행동하는 게 실전에서는 중요하다는 점. 저는 지금이 현금을 비중을 서서히 모아나가는 관점, 확대하는 관점, 현금 비중 확대가 아니라 주식을 확대하는 관점, 기존의 자산을 보였다면 냉정하게 유지하는 관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코스피 현재 2,700을 하회하고 있는데 2,700대 아래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최영동 고수도 같은 의견이신지도 궁금하고 코스피 쪽을 최수찬 고수는 좀 더 유망하게 보셨는데 최근에 사실 낙폭이 더 큰 건 코스닥 쪽이잖아요.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건데 그러면 코스닥을 좀 더 담는 게 유리한 건지 어떤 지수를 좀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 네. 코너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예.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좀 그럼요. 그렇죠. 중요하지 네. 않으실 것 하시는 분도 같아요. 있으실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 관점하고 단기적 관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장기적 관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돼 있고 뭐 단기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단순하게 현 시장을 이러한 부분들만을 가지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해외 변수, 매크로 지표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증시 쪽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줘야지만 국내 증시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3월 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장에서 어떠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물량들이 좀 들어올 것이냐, 수급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일단은 해외 증시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개방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이제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로 그 전 세계 트렌드를 안 따라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2월 15일서부터 다음 달 15일, 16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변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리고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군들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준비한 차트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공급 차질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의 지수하고 거의 동일한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수요 부분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반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너무 시장에서 막연한 기대감들 그리고 막연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쉽사리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을 하시면서 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는 그렇군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진주는 있을 겁니다. 그 진주, 다시 말해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최영동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시황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뭐 공격적인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래서 방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져오셨군요. 흥국 네. FMB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대로 좀 방어적인 뭔가 입장을 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프랜차이즈 등의 이제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정가 효과를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이들 말씀드렸어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에 뭐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오프닝과도 많은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프랜차이즈로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매출 자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좀 증가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흥구 F&B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양한 원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익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과 같이 뭐 대체적으로 좀 어렵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흥국 F&B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영돈 고수께서는 흥국 F&B를 소개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최수찬 고수는 그래도 2,700대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 괜찮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보시고 이 종목도 또 오늘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네. 우선은 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공감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저렇게 의견도 있네. 공감이 되시면 이 종목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아니야. 여전히 시장이 불안해. 전저점 깨질 수 있어. 그렇죠. 러시아 전쟁 네.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침착하게 또 자기 주관을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전략적으로 러시아 얘기는 사실 5분 만에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장기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은 최수창 주식에 유튜브에 오시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오늘 공개할 종목은 전 현대차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현대차를 매수하는 이유 우선은 부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러질 나무 같으면 부러질 다리 같으면 건너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부러질 수 없는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최근에 30만 원까지 육박했던 28만 원, 9만 원까지 갔던 주식을 그때 안 샀다면 참았다면 지금은 17만 원, 18만 원인데 굉장히 많이 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 싸게 사놔야죠. 주식은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가야 되잖아요. 누구처럼요?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차를 28만 원에 사는 것보다 지금 18만 원. 28만 원대 현대차나 지금의 18만 원의 현대차나 당시와 지금의 현대차가 자동차 사업이 안 됩니까?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서 바이오 사업으로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적의 분기별로 일시적인 예측의 범위 벗어나거나 부진하거나 더 좋아질 수 있으나 현대차의 향후 성장에 있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최근에 보여준 것 중에 포인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증가했다는 것은 잘 판 거 아닙니까? 사업을 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에 있어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을 성장하고 있다. 시장 내에서 호평받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도 전기차 신차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주목하겠죠. 아이오닉 6 말이죠.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공교롭게도 북미 시장에서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이후에 굉장한 판매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마저 순조롭게 안착하는 모습이라서 현대차의 저가 매수 향후에 일일 비하면서 실적의 동향에 따라서 사고 팔거나 안 좋은 해 이렇게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의 저가 매수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허나 정말 기업에서 현대차의 주주로서 3년 이상의 사이클로 저점 매수를 공략한다면 저는 현대차 지금 안 사면 언제 더 싸게 살려고 할지.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싼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현대차 계속해서 빠지면서 좀 가격적인 매력대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유망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망주까지 두 분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영돈 고수, 최수찬 고수도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